자, 지금 180쪽에 3번부터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직장의 언어 예절에 유의해서 다음 활동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와 나의 상황은 다 회사에서 지금 대화를 하는 상황이죠. 그러므로 공적 대화 상황이고, 공적 대화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지칭하거나 호칭을 할 때 부르는 표현들은 이제 정확하게 예절 방법들, 언어 예절 방법들을 지켜서 호칭을 불러줘야 된다. 근데 보시면 가에 보면 정우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우형은 사적 대화 상황에서 부를 수 있는 이제 호칭이죠.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 공적 대화 상황인데 공적 대화 상황에서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직급과 이름을 붙여서, 그 다음에 뒤에다가 높은 사람이라면 님자까지 붙여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정우형이라고 표현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즉 공적 대화 상황에 맞지 않은 호칭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고친다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제 이 팀장의 말을 보면 박대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우형은 원래 뭐였던 거야? 박정우 팀장, 박정우 대리였던 거죠. 그러면 적절하게 이제 고친다면 박정우 대리님이라고 이제 불러야 됐었던 거죠. 김지영 씨가.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도 보면 수고하세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수고하세요라는 표현은 우리가 인사예절을 공부를 할 때 우더른에게는 사용하면 안 되는 표현이었다,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세요 또는 고생하세요라는 표현은 더 수고해라, 더 고생해라 라는 명령형 표현이기 때문에 어른에게 더 많이 고생해라 라고 명령하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더른에게 표현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인사법이므로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자라고 선생님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은 까닭은 수고하세요 라는 표현은 더 수고하라는 명령 표현이기 때문에 인사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고친 표현은 뭐라고 되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헤어질 때 쓰는 인사, 안녕히 계세요 라든지, 아니면 뭐 내일 뵙겠습니다 또는 또 뭐도 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또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고친 표현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어지는 상황이니까. 자, 그 다음에 181쪽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 따른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문자 메시지를 이제 작성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번 위의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최세진 씨라고 생각을 하고 김대리님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카톡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한번 카톡 내용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보시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는지, 포함해야 되는지도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하면서 문자 메시지 한번 작성해 보십니다. 너무 길게 쓸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한 3줄 정도로, 2-3줄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세진 씨는 오늘 김 대리에게 상반기 시장조사 보고서에 사용될 통계 자료를 그래프로 만들어두라는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항상 업무를 지시받고 나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그 지시를 내린 상사한테 보고를 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퇴근 시간이 6시까지 지시받은 업무를 모두 마쳤긴 했지만 지금 김 대리님이 지금 회의에 들어가느라 자리에 안 계셔서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퇴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김 대리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를 본 최세진 씨는 문자 메시지로 답장을 쓰려고 하는데 답장에 들어갈 내용은 이게 크게 3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로 진행 상황 보고, 업무 진행 상황 보고, 내용,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 인사. 왜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된다 했어? 그래프 만드는 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나봐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한 후에 마지막에 퇴근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퇴근 인사까지 이렇게 3가지 내용을 넣어가지고 이제 문자를 이제 우리가 내용을 구성해 보자라는 건데 뭐라고 하면 될까? 우선 업무 상황에 대해서 다 했다고 보고하면 되겠죠? 김 대리님, 그 지시하신 상반기 시장 조사 보고서에 사용된 통계 자료 그래프를 모두 만들어 놨습니다. 작성 완료했습니다. 제작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그래프 만드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 인사한 후에 마지막에 퇴근 인사할 때, 항상 헤어질 때는 윗사람에게 수고하세요, 고생하세요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했어요. 그냥 안녕히 계세요 또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끝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서 제시한 이 조건을 다 넣어가지고 언어 예절을 지킨 표현을 만드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었다.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내용을 또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사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른 인사 방법을 선생님이 이제 개론서에서 좀 발췌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됐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상황에 따른 인사. 아마 아시는 분들도 다 있을 겁니다. 따른 인사. 첫 번째로 어떤 상황이 있냐? 회사에서 또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 마주칠 때마다 크게 인사를 하면서 공손하게 예의를 차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우선 처음에 아침에 막 출근해서 만났을 때는 인사를 드리는 게 맞겠죠? 근데 계속 만났을 때는 업무에 지장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사와 동료들과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야 하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물론 처음에는 밝고 정중히 인사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를 보면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치게 되겠죠. 그럴 때는 다시 만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목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례. 이제 예의를 차려서 안녕하세요 라고 크게 인사를 하는 것보다 이제 간단하게 고개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숙여주면서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목례만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례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작업 중일 때 작업 중일 때
물론 인사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인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뭐 고객들과 전화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상사가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전화 중에 고객하고 전화하고 있다가 갑자기 잠시만요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업무 상황이나 좀 집중을 요하는 작업을 할 때는 인사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작업 중일 때는 인사를 못할 상황에서는 안 해도 좋다. 그러니까 너무 찝찝해하지 말라 이거야. 내가 집중하거나 뭔가 일에 몰두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좀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화장실에서 상사를 만났을 때, 화장실에서 인사는 화장실에서는 뭐 이게 앞에 입구에서 만났을 때 뭐 인사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화장실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좀 서로 민망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마주쳤을 때만 그냥 간단하게 마찬가지로 목례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눈이 마주칠 경우 눈이 마주쳤을 경우 목례. 자, 네 번째는 이제 당연한 내용입니다. 고객을 접대할 때, 고객 접대 시, 특히 여러분들은 많이 마주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샵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 이럴 때는 당연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우 밝고 친절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인사를 한다.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만 하며 그 다음에 인사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샵마다 인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선생님도 한 번씩 다녀보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사할 때는 이제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때는 45도 정도 숙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45도 정도로 허리를 굽혀 정중하고 예의 바른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플러스 인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앉아 있는 경우에 손님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인사한다. 마찬가지로 손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고객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배웅할 때 마찬가지로 밝고 명랑하게, 그죠? 공손하고 밝은 미소로 지으며 인사한다. 4번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한 그런 설명이기 때문에 좀 이제 다 하시는 내용이지만, 뭐 1번이나 2번, 3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요. 상황에 따른 인사 방법까지 정리를 했고, 그러면 이제 단원 마무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82쪽까지) 마무리했고, 이제 182쪽은 안 하겠습니다. 182쪽은 안 하고 183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183쪽에 빈칸도 한번 채워보십니다. 다 보지 마시고 한번 채워보세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의 개념부터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경청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해서, 주의 집중해서 잘 들어주는 거, 올바른 자세로 듣는 태도가 바로 경청의 자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정확한지 상대방에게 확인하며, 이제 여기서 앞에서 이게 우리가 경청 자세에서 봤었죠. 지금 김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업무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처리하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재진술을 함으로써 내가 지금 당신의 말에 이해한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이렇게 이해한 내용이 맞느냐라고 한번 확인받는 그런 차원에서 재진술을 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청의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지 상대방이 확인하며 적극적으로, 이런 태도는 이제 적극적인 태도가 될 수 있겠죠. 너의 말에 내가 최대한 이해하게끔 노력해볼게,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직장에서 사용하는 호칭어와 지칭어, 앞에서 했던 건데 공적 대화 상황에서는 항상 그 직급과 그 다음에 이름이나 성을 붙여가지고 뒤에 님자를 붙여서 상대방이 나보다 높은 직급에 있으실 경우에는 님자까지 붙여서 김대리님, 박과장님, 이부장님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 부서에 계신 상사의 경우에는 그 부서의 이름을 총칭해서 불러주는 게 우리 부서 상급자와 헷갈리지 않게 호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직함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뭘 붙이면 되냐,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일반적으로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 플러스 이제 여기 들어갈 말은 선배님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보다 낮은 직급일 경우에도 공적 대화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를 지켜서 그냥 동생 이름 부르듯이, 친구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 씨 또는 누구누구 대리, 이제 님자는 빼도 되겠죠. 나보다 아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누구 대리, 뭐 누구누구 과장 이런 식으로 이름과 직급을 같이 붙여서 님자만 빼고 불러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누구누구 씨를 붙여주는 게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언어 예절에서는 시간과 장소, 상황에 어울리는 이런 언어 예절들을 갖춰야 됩니다. 전화 예절할 때 뭘 지켜야 되는지,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낼 때,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 어떻게 언어 예절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인사할 때는 진실한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정중하고 바른 자세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사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항상 인사할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공손하게 예의 바른 자세로 해야 한다.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공통으로 해야 될 일, 공통적으로 뭘 밝히라 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직급과 이름을 밝히면서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물산 기획팀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구인지 밝히고 통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뭐뭐뭐를 쓸 때는 인사말, 본문, 끝인사, 이거는 이제 전자우편이 되겠죠. 전자우편을 쓸 때는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직급과 소속을 밝히고 내가 누구인지 밝히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 같은 경우는 너무 장황하고 긴 내용보다는 간결하고 명확한 핵심 내용만 전달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끝인사를 통해서 이제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나보다 높은 직급의 상사에게 보낼 경우에는 누구누구누구 올림, 누구누구누구 드림, 이런 식의 표현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예의, 언어 예절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184페이지 공감적 대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8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감적 대화. 자, 여러분들 공감적 대화라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반영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가면서 대화를 하라라는 게 바로 공감적 대화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나의 어떤 느낀점이나 생각도 진솔하게 상대방에게 표현해 줌으로써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너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고 너의 감정이 이러이러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바로 공감적 대화입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공감적 대화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학습 생각열기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84페이지 보면 수진이가 지금 주말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 라고 하는 고민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말한 의도는 주로 뭐겠어요? 그렇지. 나 이렇게 힘들어. 내 지금 마음 좀 알아줘. 누가 좀 위로해줘.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겠지. 근데 지금 정민이가 대답을 한 거와 미라가 대답을 한 게 좀 많이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정민이가 같은 대답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과 그 다음에 미라 같은 대답을 들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각자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미라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겠어? 공감적 대화를 하고 있는 거겠지. 보면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수진이라고 했을 때 정민이와 같은 대답을 들으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겠어요?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왜 나쁠까? 싸가지 없습니다. 이 영상 찍고 있는데 싸가지 없이 말하고 있다 대답해보면 어떡해요? 선생님 편집해야 되잖아. 예의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겠죠. 네. 지금 영상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친구들 봐야 돼. 자, 뭐 이렇게 예의 없게 표현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고, 이게 불쾌하겠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르바이트 처음이지 돈 버는 게 쉬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몰랐다는 듯이. 그러니까 내가 수진이라고 했을 때 수진이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넘겨짚은 그 내용대로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해버리고 있죠. 내가 아르바이트를 처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리고 돈 버는 게 쉬운지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뭔가 좀 내가 그런 것도 모르는 약간 좀 미성숙한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들먹이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반면에 미라와 같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제 말 안 해버리네. 어떻게 해서 뭐 많이 힘들었구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나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 있었어? 라고 하면서 내가 좀 더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게끔 대화를 유도해주고 있죠. 이게 바로 공감적 듣기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일 있어라고 했을 때 더 깊은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되겠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마음도 후련해지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내 말을 참 잘 들어주는 그런 따뜻한 친구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나를 지금 내가 지금 존중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다 보면 어때요? 내 상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겠죠? 내가 아르바이트를 처음에 왜 하려고 했을까? 그런 마음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겠고, 그러면서 힘들어도 좀 더 참고 내가 처음에 어떤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다짐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감적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한 사람의 감정을 치유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도 만들어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공감적 대화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공감적 대화를 하면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는 내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은 그런 말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엄청 중요한데 그 사회생활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적 대화를 사용하면 이와 같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사회생활에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공감적 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감적 대화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 185페이지부터 이제 공감적 대화 내용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